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대장동 땅 논란 커지고 있죠. 야권에서는 문재인 자산관리회사가 혹시 이재명 지사의 떴다방이냐라고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자산관리회사의 야권의 핵심 의원이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몇 년간, 7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쟁점을 하나하나씩 오늘 패널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설계에서는 뭘 다룰 예정입니까? 네, 지금 윤석열 후보 또 그 노동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실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발 노동 얘기도 있었고 아프리카 얘기도 네,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백신 1차 접종률이 이르면 내일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된 얘기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죠. 김병민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알던 학생회장 출신의 올해는 거의 20년 지기신가요? 10몇 년 지기시겠네요. 한 20년 가까이 돼가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한과일을 맞이해서 또 예. 추석 인사를 또 지역 주민들께 드리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 있다가 그대로 왔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역구를 한복 입고 가셔서 인사드리고 영상 일단 촬영부터 하고요. 아, 영상 또 촬영을 지역도 하고. 돌아야죠. 네, 예. 한복이 자태가 고우십니다. 네, 뭐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셔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긴 모양입니다. 예. 아픈 구석이 또 뭐, 역시 날카롭게 들어오시는.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게 입고 나와서 얘기 좀 해주지. 네. 네. 그러니까요. 한복 같이 입으셨을 텐데요. 예. 비교가 좀 되죠. 네. 네. 저희는 캠프일이 좀 바쁩니다. 캠프가 없으셔서 이제. 아니, 바쁘실만 하죠. 왜냐하면 워낙 이 말씀만 하시면 구설수에 오르시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얘기 참 잘하셨더라고요. 예, 시대 정신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젊은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앞서가는 후보이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데요. 정세균 후보의 많은 얘기들이 조금 더 회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앞으로 어떤 후보 캠프에 우리 장 의원님이 가실지도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 중이긴 한데 딱 두 예. 분이 이제 10여 년 전에 같이 이제 학생회장으로 친하셨는데 친했어요, 진짜로? 뭐 선배 제가 먼저 했고요, 네, 학생회장을. 먼저 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했던 지금 학생회장의 보니까 모습을 보고 친했던 건 같지는 않아서 네. 그냥 알고 지낸 사이셨죠?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네. 인간적으로는 친하고. 뭐 아, 사람을 그럼요. 미워할 수는 네.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네. 네, 첫 번째 주제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당시 시작된 1조 원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사업. 야권은 이 후보가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모종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논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입니다. 야당의 상당히 실세 정치인의 아들이 화천대유 회사에 초기부터 7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또는 성남시에서 어떤 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해당 회사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논란의 진실은 야당 게이트이자 전직 검찰과 법조기자의 야권 카르텔이라는 게 이재명 캠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칩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시작된 사업에 야권, 검찰 인사의 자녀들까지 엮이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논란의 진실은 뭘까요? 네, 첫 주제는 화천대유는 누구 거인가로 잡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이 대장동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야권의 공세가 거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5천만 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긴 한데요. 5천만 원 넣었다가 수백, 500억 원이 넘는 배당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를 잡으려다가 아무래도 곽상도 의원을 잡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찌되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소위 성남시장 시절에 이 특혜나 비리가 존재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와 어떤 관계인지 실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예. 세 번째가 이 여러 가지 배당금에 관련된 수익 구조가 있는데 소위 이 화천대유는 전체 지분율로 따지면 1% 회사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이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공공개발을 해도 이 정도인데 민간 개발에 막대한 투자 이익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여러 가지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께서 7년이나 2015년부터 근무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뭐 언론인과 같은 대학 동문이시기도 하고 또 이 곽상도 의원께서 또 워낙 이 2013년에 청와대 민정수석 또 2015년 당시 아들이 취업할 당시에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또 역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앞으로 이제 뭐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좀 떨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LH 투기 의혹이 나타나서 4.7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충격적인 참패 결과를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선택한 결론은 민주당이 전수조사할 테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하자입니다. 우리 거를 보면 너희도 함께 하자라는 물타기식 주장이었는데 윤희수 의원 건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과 전혀 다르게 윤희수 의원은 작은 문제에도 내 직을 던진다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버렸습니다. 예.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대장동에 있는 이득을 가져간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나오니 적지 않이 당황했던 듯 곽상도 의원을 끄집어내지만 문제가 있으면 곽상도 의원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난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즘은 대선 기간이어서 캠프마다 사실은 같은 당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곽상도는 뭐 특정 캠프는 아니죠. 혹시 곽상도는, 예, 김병민 대변인님은 곽상도는 좋아하시거나 네. 좋아하는 건 상관없는데 같은 당이니까 싫어하거나 그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입장을 좀 알아야 되겠죠. 친소 관계가 전혀 없고요. 전혀 하지만 없고. 우리 당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누구보다 나서서 열심히 활동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당에서 곽상도 의원이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의 영린인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겠죠. 제가 이걸 여쭤본 건 이제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낙연 캠프에서도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좀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서 일단 김병민 대변인님은 곽상도 의원과 악연은 없다.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실 걸로 네. 보고요. 그런데 문제 핵심은 정성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거 아닐까요? 이재명 떴다방이라는데 이 화천대유가. 네. 그런데 야권 의원 아들이 7년간 근무했다. 그러면 거기 직원이 많은 회사도 아닌데 거기서 뭔가 비리를 더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직원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직원들이 막대한 이익들을 공유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이 이익을 공유하고 가져갔던 관계사들, 지금 숨겨져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라라는 건데 그 내용을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수익이 관계사들이 1153배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갖고 왔다고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특정 금전 시탁으로 들어가 있던 예. 펀드들, 천화동인 펀드들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이 총 전체를 합쳐서 배당액이 3년간 4,020억. 예, 그러니까 투자했던 금액에 대비해 봤을 때 1153배라고 지금 언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날 LH 투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에 1153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한 진실 규명 많이 속히 이루어져야 말씀해 됩니다. 주셨는데요. 예. 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너무 이 민간개발, 특히 이제 이미 성남 판교 지역이 워낙 뜨거운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개발했을 경우에는 아마 더욱더 큰 막대한
개발 이익을 민간 건설사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분율의 50%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의 비율을 가지고 나머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회사들과 함께 이제 분배하는 이익을 분배했던, 원래는 한 개 건설사가 먹을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분산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개발하게 된 거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만약에 이 막대한 개발이 생겼다는, 이익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이게 만약 비리다라고 하면 전국 각지에 행해지는 모든 재개발, 택지 개발들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네. 사실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 전체 4,900만 제곱킬로미터 26만 호 정도의 대상이었는데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 토지 내에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벗어나 있는 외곽에 있는 어떤 그 소위 개발 이익들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방금 윤희숙 의원 잠깐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으면 본인이 그 정말 무책임한 정치적 결단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소위 이가구 주택에 본인의 지역군 전세에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세종으로 가실지 성북동 주택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 아버지의 이 투기 목적에 이 뭐 저번 시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투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공수처 가서 혹은 이 여러 가지 경찰 수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대로 된 책임있는 조치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제명이나 여러 가지 책임있는 조치 안 하셨으면서 민주당과 비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1153배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구조를 좀 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예. 드리겠는데 이 회사는 사실 자산관리 회사고 네. 그러니까 약간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전체적인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실제 원래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현재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예. 이재명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반박 기자회견에서 이 회사가 사실은 수백억 원의 돈을 쓰고 이제 3년간 배당을 받는 건데 그건 민간 기업 내부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해 그런 건 난 모른다. 민관에서 5대5인데 관 쪽은 내가 알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 쪽은 자기들이 리스크 걸고 투자했으니까 내가 누가 주인인지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네. 반박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기자회견을 저도 봤는데 리스크를 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익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성남시의 개발에 참여하면서 전적으로 리스크를 회사가 떠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예.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페이퍼 컴퍼니로 만들어진 회사가 그 컨소시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을까? 오늘 중앙일보의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화천대유 회사에 대한 사람을 갖고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여기서 답을 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눈에 확 띕니다. 컨소시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가,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참여하게 되는 신생 회사가 여기에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입찰이 들어가게 되는데 매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성남시가 혹시 관여해서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 그리고 아무런 자본금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들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1000배에 넘는 막대한 돈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과 상식 정의 위배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일을 선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 컨소시엄의 구성 과정이 예를 들면 성남 이 도시개발공사도 있지만 나머지 뭐 KB 하나은행이라든지 KB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SK증권, 하나자산신탁 그리고 화천대유까지 여러 가지 컨소시엄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약 화천대유만 만약 특혜를 줬다, 혹은 이 화천대유만 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다른 어떤 투자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그 다른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이 컨소시엄 여러 가지 어떤 택지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와 또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구성하게 되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서로 간의 어떤 회의 논의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치게 뭐 막대한 이익을 마치 무슨 특혜를 줘서 한 것처럼 한다면 그러면 왜 화천대유를 1% 지분의 투자만 받았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그 정도 특혜를 주실 거면 10%든 20%든 더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나친 억측으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이 행정적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제가 봅니다. 장 의원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건 화천대유가 갖고 갔던 그 막대한 배당금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민간 택지 개발 방식의 특혜들이 더 훨씬 막대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네. 달리 말해서 약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투자가 거기를 하면 시행을 하게 되는데 땅을 사고 아파트 건설회사를 선정하고 짓고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이 미분양이 나면 그 리스크를 이제 껴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분양이 안 하고 초기에 이른바 완판이 되면 대박이 나는 거고. 자, 여기에서 수도권은 뭐 거의 미분양 사태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제 민간 업자가 물론 반은 관이 가지고 있지만 성남시가 가지고 있었지만 요 정도 가져간 거는 특혜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앞서 얘기하신 대로 예. 경쟁 입찰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물론 분양- 다른 건설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건설업계와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 게 분양 원가를 공개하자. 도대체 얼만큼 투자금이 들어가서 결국 이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택지 개발 방식에서 건축비가 많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이 입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이 투자 과정이 좀 보다 더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장지구- 잠시 제가 네. 잠깐 아까 말씀드린 수정할게 경쟁 입찰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은 성남의들이 다른 두 개의 건설시험과 같이 경쟁 네. 입찰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선정이 네. 돼서 사실상 비경쟁적이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과 제 말을 비교- 이제 수정하는 예. 거고. 그 내용- 건설시험 세 곳이 입찰을 예. 하게 되었고요. 공고 나고 나서 한 달여의 기간이 또 있습니다. 공고 예. 나고 나서 지원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이 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평가 지표에 맞춰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고의 형태가 특수하다는 건 화천대유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건 그 공고가 난 뒤에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사를 급조해서 만들게 되는데 누구의 연락을 받고 컨소시엄에 급조해서 회사를 만들고 참여하게 됐는가에 대한 진실규명이 첫 번째. 그리고 여기에 대한 막대한 수익을 특혜성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대장지구에 있는 다른 곳에서의 이 투자 과정 속에서는 100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리스크를 이 회사가 혼자 떠안는 것이 아니라 땅 짓고 헤엄치기 방식으로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인데 이게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이니 화천대유가 누구 거냐라고 하는 국민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국회가 같이 협점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봐도 제일 잘 될 만한 택지 개발 지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공공개발 방식을 채택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민간 택지 개발했다면 이렇게 또 투명하게 공개될 일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김병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사안 또한 결국 공공개발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민간 개발의 경우에는 아예 알 수가 없습니다. 분양권 거래 내역 자체도 어떻게 어떤 분들한테 1차 분양이 가는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시행사 가지고 뭐 소위 우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한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좀 더 이 건설업계가 제가 뭐 다 건설업계가 뭐 맞다 혹은 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 과정에서 택지개발 방식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앞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보다 더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철저하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물음과 의혹 제기가 있고 민주당 내에 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차원에서 야당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국정조사 특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국정조사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국정조사란 말은 중앙정부의 국정조사를 의미하고요. 이게 지방정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성남시에 대한 조사 행위가 있다면, 조사 특위가 필요하다면 성남시의회가 만들면 되고요. 만약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 특혜나 도시계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가 하면 됩니다. 국회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지방정부의 사안까지 다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행위가 있다면 경찰 수사 혹은 공수처 수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또다시 정쟁으로 이끌어와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국정을 좀 오히려 우습게 아는 일단 이거는 뭔가 두 분께서 일단 민간 개발에 뭔가 문제가 특혜 의혹이 있다. 예. 어떻게 이 성남의들 사실 그 안에 있는 화천대유가 사업을 땄냐라는 거고 사실 반은 공공개발이었기 때문에 100%가 될 것을 반이 공공개발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선진적인 방식이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판단할 것으로 보시고 이제 그러면 여기에 과연 누가 연루돼 있냐라는 정황으로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처음에 사실 그 얘기인데 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재명 지사가 연루돼 있을 거다라는 게 야권의 공세인데 그런데 거기에 박영수 특검의 딸도 있었고 근무를 했고 법조죠. 또 정성호 의원의 얘기대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독특한 회사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더 짙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사안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정치권과 인연을 맺어왔는지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 정치권과의 인연이 있다면 막대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성남시를 어떻게 흔들었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진짜 잠시만요. 예. 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가정으로 해서 성남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든 또는 뭐 중요한 성남시의 간부가 개입돼 예. 있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야권의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있었다. 그걸 안다면 만약 몇 천억의 특권을 몰아주는 회사라면 야권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의혹 제기를 많이 하는 곽상도원이잖아요. 곽상도원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야 그거 빨리 잘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자른다고요? 상식적으로 그 아들이 예. 이렇게 되면 정보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 근무하는 2015년 당시에 이 컨소시엄과 입찰이 진행되는 2014년에 이제 이 성남시장 재선하시고 나서 이 사업이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에 만약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차원에서의 특혜가 만약 음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찰이나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 그걸 가만뒀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이 더 실세였죠. 성남시장보다 민정수석이 높은 혹은 더 권력을 많이 행사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화천대유에 대해서 수사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나 여러 가지 어떤 수사 형태로 해야지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수사권도 없는데 조사해서 뭐 할 겁니까? 다 국회의원님들 와서 맨날 그거 이야기는 하실 텐데요.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문재인 정부의 검찰, 경찰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무리하게 수사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가정이라고 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정황 증거들, 문제가 제기되고 고소고발이 들어갔을 때 관련된 사건들이 진실이 규명될 텐데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천대유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처음 들어보게 되고 화천대유의 관계자가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했던 작은 인연고리가 있긴 합니다만 의혹이 막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가게 됐는데 이 특혜를 입었던 고리 속에 성남시의 모종의 역할이 있었다면 범죄행위거든요. 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사가 필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가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객관적인 공정한 수사에 나섰는가? 윤석열 후보 피의자 입건하는 거 보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분들 상당합니다. 지금 김호수 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 조직은 과연 공명정대하게 여권에 유력한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는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야권과 국민들도 상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 정부에 있는 수사기관과 권력기관에게 맡길 수 있겠냐, 특검을 주장하겠냐.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김병민 대변인 말씀만 듣다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운영 시스템이 여당의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모든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인 걸로 느껴지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특수한 가정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런 의구심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특검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건 또 있지 않을까요? 특검이 지금 앞서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가 관여돼 있다고 여권에서 주장하는 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서도 마찬가지 케이스인데요.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지금 드러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시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면 선거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정치 공세일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자신 있게 본인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만약 만들어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처럼 아무 관계가 없고 공적 개발을 통해서 성남시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주장했던 정치인들이 있다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특검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60일 정도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게 됐을 때 정치적 책임을 오히려 정치 공세를 펼쳤던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후보가 떳떳하다면 이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혹은 택지개발 과정 때문에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참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검찰이 중앙 권력기관에 의해서 고발 사주가 일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 그 부분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 범죄 혐의가 특정돼야지 특검도 예를 들면 이 여러 고발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나 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범죄 행위가 특정돼야 되고 특정 장소나 시간 등이 일정하게 구체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범죄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특검을 하든 혹은 영장을 청구하든 하는 건데 지금 아무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데 단순히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성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성남시에 있는 약간 작은 이 단위의 동 단위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특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식이라면 저는 예를 들면 박형준 시장의 자녀 입시 비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한 것으로 부산검찰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광역단체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같은 경우들을 오히려 뭐 만약 특검을 주장하신다면 다 통틀어서 한번 다 정말 깨끗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야당에 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특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특검이라는 건 현재 권력 구도 내에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는 의혹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공명정대하게 가기 위해서 여야의 합의하에 특검을 진행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화천대유에 이재명 후보가 연결돼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LH 사태가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면서 분노를 자아냈지만 LH 사태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 이후 과연 거기에 대한 몸통을 제대로 밝혀냈는가?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특검 사안이 될 정도의 정보를 확보한다면 저는 그것도 뭐 검토할 수 있다고 그럼 보지만 그 정보를 지금 전혀 아무 그 근거가 없는데 갑자기 특검 주장하시면 당연히 그건 저희가 정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제 불과 며칠 사이에 불거지게 됩니다. 아마 정치권에서도 많은 공방들이 오가게 될 텐데 여기에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이 있는 증거가 나오면 특검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일정하게 정보가 있으면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네. 저희는 뭐 동의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의혹이 무자비하게 의혹 제기만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죠.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이른바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서 야권이 개입된 야권의 법적 카르텔이냐 아니면 여권의 유력 후보가 개입된 이른바 떴다방이냐 이 부분에서 두 분의 주장을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글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카르텔이다라고 주장하는 분께서는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 거라면 곽상도 의원이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위땡님께서 얘기를 주셨습니다. 또 제이땡땡땡님께서는 민간에선 자주 있던 일을 가지고 크게 만들지 말자. 돈 많이 가져간다고 불법인가?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이 지사가 연루된 떴다방이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C땡땡님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거래는 말이 안 된다. 불로소득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고요. S땡땡님은 7명이 수천억 원 꿀꺽 5천만 원으로 시작한 떴다방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의견으로 이 정도면 같이 다 한 거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지금 수사해봐야 대선 전에 안 나온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L땡땡땡님께서 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른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일대 일이기 때문에 이 지사를 공격하는 야권의 공세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권에도 같은 여당 내에서도 경선 경쟁이기 때문에 공세가 있었습니다. 서른 의원의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7사람이 그러는데 수천억을 벌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공공개발이고 공영개발입니까? 그 공영개발에 그런 몇 사람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그게 어떻게 공영개발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데 어쨌든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건 뭐 수사를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게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일단 서른 의원은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가 잘 안 돼야 결선을 가든 이런 입장에 있는 거를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괜찮은 개발이었냐? 아니다. 검은 개발이었다라는 건 두 분이 많은 얘기하셨으니까 여권 내에 혹시 이 부분이 변화를 줄 것인가라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세균 캠프에 계셨는데 정 후보님이 사퇴하셔서 자유롭게 지금 얘기하셔도 되죠? 네, 맞습니다. 혹시 이재명 캠프에 곧 들어가실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직. 네. 아직은 없고요. 아무래도 후보께서 또 이 정세균 총리님의 의지 뜻이 본인께서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도 그 뜻을 따를 예정입니다. 백의종군으로. 네. 그래서 아닙니다. 네, 백색을 원래 소매만 좋아합니다. 흰색이군요. 일단 소매만 흰색으로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경선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비리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선거 과정에서는 이 경선 특히 치열하게 경선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좀 뭐랄까요, 이게 명확하게 저도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살펴보면 어찌되건 성남시장이 혹은 그 지역의 단체장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또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 가지 도시계획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많이 받아서 뭐 이 감옥에 가신 많은 단체장들이 계십니다만 이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또 보다 더 이 소위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공개 입찰 방식을 또 진행했기 때문에 보다 저는 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화천대유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화천대유 이 곽상도 의원과 검찰 시절부터 출입기자로 친했던 이 대표를 먼저 조사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애꿎은 이 주거복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장을 공격을 하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 부분을 굳이 당내에서 이걸 쟁점화할 필요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곽상도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친하진 않죠? 혹시 하긴 친한가요? 어려운 캐릭터 제가- 아니실까요? 저부터 어려운 캐릭터긴 한데 네. 혹시 그럴 일은 없죠.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그냥 보기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권 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 투표를 하냐 마냐의 그렇죠.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특히 윤석열 후보에게 왔던 많은 일들을 보면 라면 정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라면. 사실이라면 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 얘기를 그대로 반사해서 돌려주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정치 공세의 흐름들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라면 정치를 통해서 민주당 내의 민심들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결선 투표로 가는 길에 일부 영향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방 정부의 짜라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안 자체가 워낙 다른데요. 이 지방 정부의 개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익이 창출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이 워낙 또 뜨겁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방금 윤석열 이 후보의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이 공권력을 가진 검찰이 선거 개입한 선거 방해죄에 이 경찰 또는 검찰의 경우는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사안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그 업무를 청와대 그리고 집권당이 나서서 했다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되짚어 보게 된다면 이 일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를 고발사주국은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다 했어요. 너무 많이 매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사실 네. 안 오실 때 다른 분들 나오셨을 때 매일 한 30분씩 근데 혹시나 이제 계속 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씩 예. 또 리와인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마인드는 좀 짧게. 네. 그러면 오늘의 정치권에 쏟아진 독한 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입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보시죠. 친문은 이낙연으로 오늘 민주당 내 친문 인사로 꼽히는 3명의 의원들이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민주적 리더십으로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갈등과 이해 충돌을 극복하는 용광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호남 대전을 앞두고 나온 일부 친문 의원들의 지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3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다시 김종인, 일명 킹메이커라 불리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꼭 한다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김 전 위원장의 화법으로 본다면 돌아온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한 박한 평가도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이 불현듯 떠오르네요. 자, 2위 보겠습니다. 김영우 님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오늘 최재형 캠프 상황 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이 최재형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캠프 해체 이틀 만에 최재형 후보가 내세운 상속세 폐지 공약 때문입니다. 자, 이를 두고 갈등했던 김 전 의원은 상속세 폐지가 최재형 다음이냐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할 질문인 것 같네요. 1위 보겠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한 언론사 자담회 도중에 자리를 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태를 빼놓고 어떻게 20대 그 지지율 추이와 20대의 어떤 정치적 변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면 빠질게요. 저는 이걸 이렇게
네, 저는 그런 토론을 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죄송한데 진짜로 이대로 떠나버린 김 의원. 비판이 거세지자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자 복잡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져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 복잡한 마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4개의 썰을 소개시켜줬는데요. 먼저 장경태 의원님부터 하나를 좀 픽해서 촌철살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상속세 폐지를 얘기하신 최재형 후보님, 예, 굿바이 최재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굿바이 최재형. 네. 김영우 상황실장이 방을 나갔는데 역시 최재형 후보도 유력 대선 주자에서 굿바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유력 대선 주자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유력 빼도록 그나마 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셨는데 이제 완전 끝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뭐 기자회견에서도 봤지만 노르웨이나 다른 사례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이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보유세나 소득세에 대한 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굳이 상속세를 통해서 소위 환수를 하지 않아도 환수하지 않아도 결국에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 환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계속 이 태극기에 이 국기에 대한 경례하시면 화기애애한 가족분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후보마저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전혀 실드 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죠? 아니, 뭐 혹시 뭐 방어를 하시려면 오늘 막 토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그 토론 과정에서 또 후보가 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면서 유권자 당원들의 선택에 따르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유가 많이 생기신 것 같네요. 예전에 최재형 후보가 막 상승세일 때는 조금 또 최재형 후보를 많이 견제하시더니 이제는 홍준표 후보만 견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기는 그렇지는 굿바인데 않습니다. 여기는 네. 돈케어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는 제가 조금 요구를 잘하진 안타까운 면 않지만. 중에 하나가 네. 그래도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정치에 헌신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 꿈꾸는 나라에 대해서 좀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캠프의 운영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김영우 의원이 처음에 상황실장을 맡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실 합리적인 분이시잖아요. 어떤 연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김영우 의원이 방을 나가면서 이 상속세 폐지 주장 등에 대해서도 다소 동의하지 못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이겨나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김병민 저도 할까요? 대변인님도 하나를 픽해 주시면. 항상 픽은 첫 번째 1등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쏟아져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이 세대 간에 같이 공감하는 대담 자리에서 중간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가 나오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불편한 질문이 나올 때가 많죠. 저도 방송 나가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들고 마음의 눈물이 맺히고 멍이 맺힐 때가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정치인의 예인데요. 이재명 후보의 상황실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득 2010 대변인으로 수행실장. 수행실장으로 있는데 문득 2018년 당시 지방선거에 승리했던 이재명 후보가 언론의 여러 인터뷰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 오자 인이어를 딱 빼고 더 이상 질문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장면이 떠올라서 갑자기 저도 눈물이 납니다. 안 나잖아요. 눈물이 안 났거든요. 김남국 의원도 저 장면을 보면. 아,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예,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거고. 혹시 뭐 잘 친하시잖아요. 사실 김남국 네, 의원과 연배도 비슷하시고. 네. 방어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근데 좀 이 2040 관련된 청년 세대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또다시 저렇게 아무리 당이 달라도 청년 문제만큼 전 한 목소리 낸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저 때 조금 너무 좀 뭐랄까요 굳이 정쟁으로 다시 한번 청년 토론회를 좀 훼손시킨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른바 조국 사태 얘기가 나온 건씩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른 토론으로 할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 관련된 의제가 뭐 일자리, 주거, 보육, 부채, 창업, 교육, 사회 안전망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굳이 또 저렇게까지 하면서 뭐 무슨 토론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고 보니까 방에서 나갔습니다. 자리를 떴습니다. 이렇게 되는군요. 예, 오늘 썰픽은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경고장 받은 홍준표와 윤석열
걸로 잡았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벌써 2주째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집안 싸움도 야권에서도 거셉니다. 신경전 중인 두 사람이 오늘 대표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팩트가 없는 것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당원들을 혼란시키고 그게 정치 공작입니다. 비열하고 치사하게 그게 뭐요? 뭐 그렇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면 실명을 거론한 것도 아니고 의원이 무슨 퇴출까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좀 웃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위 그 주어 없음 목적어 없음 뭐 이런 거 이제 하자는 건데. 그렇죠. 예, 저는 이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 유도 심판 놀이를 지금 한다면 둘 다 경고 한 장씩 그냥. 예, 이준석 대표 아니면 말고식의 공방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경고장 받은 한 당사자인 윤캠프의 대변인이 계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 캠프에서 홍준표 후보의 희했자도 꺼낸 바가 없고 또 특정 인사를 거명한 적도 없지만 관심이 워낙 증폭되다 보니까 성명불상의 고발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언론의 취재 과정들이 있었고 여기에 조금 특정인으로 정해져서 들어갔던 게 서로에게 불편함을 자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애들 좀 뒤로 물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 특정 후보를 정치적으로 공세를 몰아가게 되는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정치라는 건 생각이 달라도 특히 같은 당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2인 삼각 경기하듯이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등장한 마당 속에서 유독 홍준표 후보께서 이 우리 진영에 대한 언급보다는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박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서 이런 일들도 뒤로 좀 물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윤석열 후보를 쫓는 추격자 홍준표의 반격이 매우 무섭다. 또 네. 매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고발 사주 건만큼은 사실 중대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방해죄가 성립할 정도로 검찰의 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검사로서의 인생이 거의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인생도 거의 끝난다고 보여지는 정도의 이 큰 폭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 측이 알아서 좀 잘 설명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또 거기에 홍준표 후보의 이 캠프 측 인사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방이 좀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당내에서 우리 김병민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굳이 이런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지만 홍준표 후보의 캠프를 언급한 건 윤석열 캠프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명 불상이라고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홍준표 캠프에서 자기 스스로 우리 캠프에서 했어라고 말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캠프에서 홍준표 캠프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의 취재 과정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공개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네. 여러 이 야당 출입 이 기자님들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명확히 네. 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 저도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거죠. 확인은 안 됐지만 이제 윤 캠프에서는 언론에서 취재 과정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지만 이제 다른 쪽에서 보기에는 언론이 윤 캠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윤 캠프에서 거기 쪽 사람이래. 그렇죠. 나는 말이 있어. 이렇게 아니면 정도만 시간도 없이 기자님들이 지어내셨을지는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얘기들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뉴스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넘지 거죠. 말아야 될 기본적인 선이라는 게 있는데 공개적으로 했던 발언에 근거해서 네거티브든 마타도든 정치 공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기 오늘 TV 토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아직까지. 네. 혹시 채널이 그쪽으로 갈까 봐 제가 지금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이제 거의 끝났을 시간이어서 네. 이제 언급을 하면 제가 살짝 오면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강하게 묻더라고요. 특정 후보 캠프라고 고발장에 얘기를 했었는데 고발장에 썼는지 얘기했는지 정확치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캠프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강하게 얘기했더니 윤 후보가 특정 후보 캠프라고 한 적이 없다. 어땠나요? 한 적이 없습니까? 고발장이든 또는 공개적인 이렇게 대변인들이 대변인이 워낙 여러 명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도 들으면서 혹시 제 얘기인가 하고 뜨끔해서 봤지만 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그 고발장에 성명불상에 추가적인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래 말은 안 앞에 이제 들어가요? 특정 캠프라고 아마 주장이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특정 캠프라고 특정 고발장에. 캠프. 근데 그 특정 캠프가 홍준표 후보의 캠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특정 캠프라고도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더 큰 오해가 촉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토론회에서는 윤 후보는 특정 캠프라는 말이 어디 들어갔냐는데 고발장이 있긴 있었군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많이 그래도 말을 아끼시네요 이제. 확실히 홍준표 후보 측의 상승세가 눈에 띄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아닌 이 홍준표 후보가 됐을 경우도 감안하셔서 또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오늘 첫 토론회인데 저도 뭐 네. 앞에 살짝 보고 왔습니다. 우리 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 할 때 못 보죠. 네. 우리를 봐야 되고. 네. 이 시작되기 평가를 하면 전까지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점수를 매긴다면. 한 30분 정도를 저도 네. 쭉 지켜봤거든요. 근데 워낙 8분 정도 되다 보니까 발언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정제된 언어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그동안 지적해왔던 약간 도리도리 네. 고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정제가 돼 있고 후보가 자신감 있게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비전들을 언급해 왔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토론 꽤 만족할 만한 평가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전 보지 못해서 뭐 잘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분장실에서 들었던 얘기와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방송 온에어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일단 도리도리는 원래 각을 요 정도 쓰셨는데 네. 한 요 정도로 조금 많이 줄어든 좁혀졌습니다. 느낌은 각은 조금 줄어든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오록이 또 120시간 밀란, 뭐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워낙 언론이 어록이 네. 많으셔서 오늘은 또 어떤 오록이 나왔을지 사실 기대가 되네요. TV 토론의 핵심 어록 하면은 바지라도 벗어야 된단 말입니까? 뭐 이 정도는 나와야 이렇게 방송 사고라고 했을 텐데 오늘 아주 굉장히 객관적이고 품격 있는 토론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내일 1차 접종률이 7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유행이 다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닐까 우려도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박혜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시행반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 지금의 속도라면 이르면 내일쯤 1차 접종률이 70% 달성 가능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좀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의 시작은 조금 다른 선진국보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지금 계속해서 접종을 진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접종을 진행하게 됐고 추석 전에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1차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추석 전이라고 하면 이제 한 3일, 4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현재 68.1% 1차 접종률 퍼센티지입니다. 하지만 2차 접종률은 40%대잖아요.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41%를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기대하고 있는 일상 회복에 필요한 접종률, 접종 완료율 80%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일단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일로 예상되는 70%를 넘고 나면 오늘 저희 질병관리청의 브리핑에서도 나왔지만 9월 18일 49세 이하의 모든 국민들께 한 번이라도 접종의 예약의 기회를 드렸던 것이 이제 9월 18일까지입니다. 그것이 마치고 나면 바로 모든 미접종자들에 대한 예방접종 예약을 다시 시작을 하고 이에 대해서 10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진행을 시키면 그 나머지 분들이 진행을 하고 또 4분기에 예방접종 계획에 들어있는 청소년 그리고 임신부 기타 나머지 분들의 접종이 진행이 된다면 80%도 달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10월 말에서 지금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접종 완료율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접종 완료율은 지금 70%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10월 말 전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추석 연휴가 또 끝나면 4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17세 이하, 그리고 백신의 허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접종 대상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통해서 금기 대상에서 빠지게 된 임신부들에 대한 접종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시작되었던 고위험 인구 집단과 그리고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부스터샷까지도 함께 4분기 계획에 포함될 예정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FDA에서는 이제 부스터샷이 백신 효과에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를 네. 유지하기 위해서 부스터샷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변함없이 부스터샷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미국 FDA하고 그리고 제약사 간의 지금 검토 의견이 좀 다른 방향이고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나온 연구 자료들을 보면 부스터샷, 그러니까 세 번의 접종을 한 사람들이 2번의 접종을 한 사람들에 비해서 중증 예방 효과 그리고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훨씬 높다라는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에 대한 검토는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연휴 이후에도 이제 화이자, 모더나 어쨌든 백신 접종률, 백신 완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해야 되는데 접종 완료율을 80%, 9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신 2천만 회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네. 백신이 도입될 때마다 이제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9월 15일에도 화이자 백신 130만 2천 회분이 도입이 됐고 내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이 또 87만 1천 회분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중에만 해도 1,779만 4천 회분의 백신이 도입됐고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3분기, 4분기에 우리나라의 백신 도입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접종에 대한 백신의 수급 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얘기 말고 또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쯤에 상용이 가능한 치료제가 지금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치료제 구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들이 이제 속속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구매를 위해서 3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 국내의 치료제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근데 그 치료제 양이 굉장히 적다고 저는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왜 이렇게 좀 소량으로 좀 예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앞으로 이제 예방접종과 함께 진행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제의 구매량을 정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그리고 고위험계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치료제를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식 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사건 발생 314일 만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 전 차관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기사 폭행 장면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소 고발했습니다. 주 전 장관이 재직 중 알게 된 감찰 자료와 통신 비밀 등 불법 누설했다는 주장으로 공수처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찬투의 북상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 지역에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박성태 앵커가 이 코너를 잠깐 저걸 연출하기 위해서 막 회의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신스틸러예요. 자, 이성대 뉴스 썰기 더 재밌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굉장히 낭만적인 영화 OST 들어봤습니다. 자, 윤석열의 아웃 오브 아프리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영화처럼 윤 후보가 아프리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찬양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좀 폄하했다라는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 바로 그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자,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문의 일패인 것 같은데, 자, 육체 노동, 그러니까 노동 집약형 산업만으로는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육체 노동만으로는 가능성 있고 유지 가능한 직업이 힘들 거다. 이런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좀 해석이 되죠. 자, 그 해명에 대해서도 지금 먼저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단순 노동을 가지고 과거에 뭐 가발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60년대 수출을 했고 또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또 인도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첨단 이 과학 기술을 더 습득하고 또 연마를 하는 것이. 자, 그러니까 이제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 뭐 분업화 측면에서 그런 말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 하지만 이제 모든 노동은 다 신성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받는 노동, 돈을 많이 버는 노동과 돈을 못 버는 노동의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 효율성의 차이만 있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발로 하는 노동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하면 안 되는 어떤 하찮은 정말 그 뭐 질이 낮은 이런 노동은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논란이 내고 있는데, 자, 한반도 정치 전문가가 있습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케빈 그레이라는 교수가 주로 한국 문제들을 많이 그 트윗에 올리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노동계급에 대한 놀랄만한 경멸을 보여준 거다. 이 사람, 그러니까 원문은 this pers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하다라고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트윗을 했는데요. 자, 이 교수의 글을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 링크를 또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윤 후보가 정책이나 이슈에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 또 거기에 논란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됐잖아요. 당내 경쟁자들이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 더 세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유승민 후보, 오늘 이렇게 자신의 페이스북에요. 자, 손발 노동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것이냐. 자, 손발로 일하다가 구의역에서 숨진 김군, 평택항에서 숨진 이군의 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는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상당히 날선 비판을 했고요. 자, 앞서서 그 케빈 그레이 교수의 그 글을 똑같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예. 홍준표 후보. 그거였습니다. 아무 말도 안 적고 저렇게 글을 조국 교수처럼 리트윗을 했는데요. 자, 방금 전에 끝난 그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 문제를 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윤 후보한테.
아니 모든 노동은 손과 발을 쓰는 노동인데 만약에 손발을 안 쓰면 뭐 자벌레처럼 몸통으로만 하는 노동이 있는 거냐 해명을 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초과됐어요. 예. 아깝네요. 자, 어쨌든 홍 후보와 조국 전 장관의 의견이 일치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튼 윤 후보의 발언들을 보면 노동 관련 언급들을 좀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좀 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고 또 해명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노동 분야에 대한 그런 좀 발언 논란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일주일 내내 뭐 120시간씩 노동을 해도 된다. 상당히 그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었고요. 또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임금에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받는 월급의 차이가 없다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 발언들이 있었죠. 자, 근데 육체 노동을 폄하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역시나 또 한 번 더 등장하는 아프리카, 뭐 인도 이런 걸 좀 폄하하는 그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제 당장 뭐 여당이나 정의당, 뭐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그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폄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이고 또 외교적으로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정치권 주로 이제 낙후됐다, 뭐 후진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를 자주 쓰는 경향이 있었죠. 네. 뭐 가장 최근에만 해도 저희가 뉴스설계에서 보도를 했었지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만 100%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비판을 받자 자, 아프리카는 안 주는데 우리나라만 지급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안민석 총괄특보단장이 이 스튜디오에 나와가지고 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었죠. 네, 어쨌든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했기 때문에 토론 경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사실 윤석열 후보가 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젠 토론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서 실언하면 안 되겠다, 쉽지 않겠다. 하지만 기사거리는 좀 생길 수 있겠다. 네, 시간 안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취재할 게, 썰어볼 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아 나는 위임에 따라 이거를 발표한다. 말 조심합시다. 어? 자, 기본도 안 되는 김여정. 자, 어제 문 대통령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에 참가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했었죠. 그 충남 태안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직접 문 대통령이 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SLBM, 그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인데요. 그 시연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발사에 성공을 했었죠. 이 SLBM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발사를 잠수함에다 싣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에서 7번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자, 이번 미사일 전력의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불과 발언이 끝나자마자 한 4시간여 만에 김여정이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 따위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맹탕 따라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다라고 상당히 그 비판을 했습니다. 매사 대통령 원동에 심사숙고해라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측도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정상적 자위 활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보러 또 이런 걸 실험했을 땐 또 뭐라 하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크고요. 그리고 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첨단 국방력 또 미사일 기술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어제 보였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고요. 일단 청와대는 이 김여정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급을 한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을 잘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른바 복심이라고 불리는 여당의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정상적이고 자위권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당연히 정상적이고 자위권적인 조치를 한 겁니다. 좀 뭐 기본이 안 됐다고 보면 되죠. 네. 아, 기본이 안 됐단 말이 저기서 나온 예, 거군요. 자, 어쨌든 국제사회나 우리가 북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사실 북한의 자위적 군사활동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게 핵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자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행위는 국제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중국의 그 실세죠.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왕위를 만나고 오후에 태안에 가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어요. 자, 실제로 중국의 관영 매체가 한국의 SLBM 성공을 했는데 완성도가 높더라. 일본까지 전역 사정권이다. 지금 800km 정도 되거든요. 네. 저렇게 상당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뭐 800km 사정권이면 일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중국의 해안 지방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무조건 북한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문 대통령은 어쨌든 그동안 몇 차례 ADD를 방문해서 저렇게 첨단 무기 개발을 독려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깜짝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할 때였었는데 그때 저렇게 가가지고 현무 미사일 발사체를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듯이 발사 성공하면 직원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막 기뻐했고 또 울었던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좀 화제가 됐던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렇게 이제 그동안의 그 노력이 생각이 나서 좀 울컥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박종승 유도무기 측의 단장이었는데요. 당시에 지금은 ADD 원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국방연구소장으로 원장으로 승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는 7대 우주강국 진입 목표 제시했고 또 스페이스X가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정말 그 우주과학기술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가 생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성대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 시간인데요.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캠프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 정치에는 신인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잘할까? 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그야말로 데뷔전인데요. 예. 데뷔전이기도 하고 또 TV 카메라 앞에서 많은 후보들과 토론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셨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완벽한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합격점이요? 네. 저도 이제 토론할 때 댓글을 좀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대변인이어서요. 아, 대변인이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후보의 마음을 대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 후보도 좀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 준비는 어떻게 주로 하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 질문이라든지 예상 답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고 예. 또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송 할 때 어떤 실전적인 연습 그런 것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봤는데 사실 윤 후보가 6월 말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난번 국회 소통관 네. 기자회견장까지 와서 이른바 고발사 주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할 때도 그렇고 카메라 앞에는 많이 서셨잖아요. 이전에 국감장에도 많이 서셨고. 네. 근데 오늘 카메라 앞에서는 상당히 긴장한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청문회라든지 뭐 국회 나가서 말씀하신 거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주장하실 게 많았기 때문에 쭉 하신 건데 오늘은 토론이다 보니까 예. 질문의 폭도 넓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하시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물론 제가 토론자는 아닌데 네.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물어보던데요. 준비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물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뭐 긴장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또 준비가 덜 된 거 아닌지. 그 준비라는 수준은 후보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9일 날 정치 선언을 했고 또 후보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게 4월 말 정도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5개월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5개월 지났는데 준비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예. 정치 2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으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게 훨씬 많다. 기대가 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유승민 후보는 여러 가지 안보, 경제, 양극화, 저출산 대선 주자로서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시간이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던데
고민을 하는 것하고 그것을 체화시켜서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민을 다 하셨고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방송이나 예.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이 아주 유려하죠. 근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전달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왜 고민을 안 하셨겠어요? 고민이 있고 정책을 집행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야권의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당시 8월 11일 날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롯데호텔 식당에서 만났을 때 동석자가 있었다라고 이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명불상의 한 명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는 의미하지 말고 사과하라. 윤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요? 아까 토론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다른 그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특정 캠프의 특정인을 특정해서 이름을 밝힌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서 성명불상 1인을 특정 캠프에 소속된 것으로 의심된다 하면서 적시를 한 것은 이미 언론 보도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가 있었고 또 여의도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는 또 여의도를 출입하시는 많은 기자분들께는 그 사람이 누구일 거다라는 실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발장의 피고발인으로 그 성명불상 1인을 넣으면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는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밝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밝혀달라는 뜻이었다. 물론 이제 특정 캠프란 말이 들어가지만 꼭 홈캠프를 지칭한 건 아니고 캠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누가 봐도 홈캠프를 지칭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 일종의 주어, 목적 없음 이런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빤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홍캠프, 윤캠프 모두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유력 후보들끼리 이런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그 8월 11일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만남 과정이 저에게는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책임을 윤 후보가 져야 된다. 뭐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든다면요? 일단 그때 국정농단 수사 관련해서 2016년도 박영수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할 때 지금 윤석열 후보는 특검도 아니었고 특검보도 아니었고 일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수사팀장으로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것뿐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수사 전체에 대해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느냐 이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불행한 선택을 하시고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 어떤 책임을 추구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오늘도 토론에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던데요. 당시 검사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오늘 뭐 예전부터 윤 후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대선에 정치에 나오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국민이 부르기 때문에 앞서 6월 29일 정치 선언문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민의 부름이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국민이 야권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더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국민은 부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야권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가 1위라는 선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선거 제도가 저희 당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이 조금 묘합니다. 국민의힘 우리 반의 반장을 뽑는데
옆반 학생들이 와서 찍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규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옆반 학생이 찍는 것, 우리 반의 반장을 찍는다는 것은 1순위가 아니에요. 1지망을 찍는 게 아니라 한 2지망 정도 될 겁니다. 결국 우리 반 반장과 옆반 반장이 나가서 정교회장을 뽑는 거예요. 근데 옆반에서 우리 반 반장 뽑는데 개입을 한다는 것은 결정이 왜곡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들어가서 역선택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역선택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역선택하면 막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수월한 상대를 뽑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데 예. 비호감이 덜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2지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결코 1지망이 될 수 없고 본선거에 가서는 결코 뽑히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할 사람들을 우리 반, 우리 당 후보를 뽑는 과정에 개입을 시켜서 의사결정 과정에 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건 어떻게 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참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한 것 중에는 국민이 나를 가장 부르기 때문에 내가 이른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게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이 윤 후보도 괜찮지만 홍준표 후보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를 더 정권 교체 적임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양보해야 되는 건가요? 해서요. 국민이 홍준표 후보를 더 원한다는 근거는 저는 어디서도 보지 않고 가정이라고 있어요. 했는데 지금 일단은 뭐 앞서 말한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하면 홍준표 후보가 더 높은 여론조사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MBS 조사, 전화면접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래프로 살짝 나왔는데 오늘 거 조사에서는 보수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홍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앞서 뭐 말씀하신 민주당 지지 포함한 얘기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홍 후보님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 상승하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요번에 1차 컷오프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본 여론조사에서는 저희가 홍 후보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지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뭐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하고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공표된 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당원들의 지지는 훨씬 높다라고 윤희석 대변인은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윤 후보가 또다시 설화에 좀 휩싸였습니다. 저희 뉴스 설계에서도 다뤘는데 지난 13일 안동대 간담회에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맥락이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당에서 캠프에서는 해명을 했는데 자꾸 이런 말실수가 나오는 거에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겁니다. 정말 윤 후보는 사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것 아닌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할 때 임금이 똑같다. 물론 맥락과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비정규직의 제일 아픈 부분, 나는 2년 뒤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겠구나. 이걸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 말씀 먼저 드리면 윤 후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노동의 이중 구조, 지금 갖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갈등, 그 둘 간의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것을 통해서 고용 유연성을 갖자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가 임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비정규직 당연히 정규직을 원하는 거고 비정규직에서 각 비정규직에 처해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앞뒤가 잘린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아프리카 손발 노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해명을 했었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 초융합, 초연결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 이전에 손과 발로 하는 육체 노동에 관해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고 이제 어떤 나라나 특정 지역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만약 만일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프리카 방문을 하는데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현 하나가 주의해야 될 텐데 제가 앞서 물론 여러 말실수가 있었고 맥락은 그게 아니었다고 설명하지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어서 맞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아픔을 그냥 알고 있다면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좌하겠습니다. 또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캠프의 윤석 대변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이 7시 24분 뉴스룸이 이제 잠시 후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JTBC 취재 결과 감사원은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 어디에도 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 뉴스룸에서 이어갑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스룸 추적보도 훅에서는 성범죄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학교 앞 실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